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사법행정전공 경찰행정론 두 번째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스크랩해냈던 경찰 사건이랄까요? 아니면 범죄 사건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의 주교재인 이미 예고해드렸던 Police in America, 미국의 경찰 첫 장인 The Police and Society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하고 이 사회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2019년 범죄나 경찰 사건들을 다뤘는데 이 사건들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봤고요. 이제 저희가 첫 시간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어떤 이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론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현상에 있어서 어떠한 변수와 어떠한 변수 간의 이 관계를 어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이 이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고요. 다시 이 이론은 이러한 범죄나 경찰 현상에 대해서 영향을 직접 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렇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보다는 이론에 의한 경우보다는 어떤 정책에 의해서 어떤 현상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정책은 또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적 기반 하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범죄 현상이나 이론, 정책은 이 3요소는 서로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을 겁니다. 정책이 어떤 당연히 범죄 현상에 범죄나 경찰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시 여기서 피드백을 받아서 어떤 정책의 어떤 변경이 있다거나 또 수정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론은 또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을 검증한다든지 하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러한 이론과 정책 간의 관계를 다룬 분야가 이러한 정책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책학 배우게 되면 정책 의제 설정, 부터 시작해갖고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에 대해서 배우죠. 정책 의제 설정이 어떤 경우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는 어떻게 되는 게 좋은지를 밝히는 정책 의제 설정 이론이라 그러면 그 설정된 정책 의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지를 보는 것이 정책 결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당위적인 문제까지 다루게 되겠죠. 그 이후에 이런 정책 결정이 정책 집행으로서 실제 현장에 집행이 되는데 이 경우에 어떠한 집행이 성공이 되고 어떠한 집행이 실패가 되는지를 보게 되고요. 우리는 보통 하향적인 혹은 상향적인 정책 집행 이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정책 집행 이론도 있고요. 여하튼 정책 집행이 성공함과 실패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보는 게 정책 집행 이론이 되겠습니다. 정책 평가는 정책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혹은 그 중간에 있어서 정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혹은 이런 환류 과정까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보는 게 정책 평가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정책 결정 과정 요 부분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정책 분석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analysis라 그러죠. analysis라 그러는데 이 정책 분석 파트는 정책 평가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을 좀 여러분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평가는 기본적으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효과성을 보는 거라면 정책 분석은 정책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 분석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분석과 정책 평가는 서로 말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장에서는 경찰과 사회, Police and Society를 다루는데요. 대체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용어를 정의해 봅니다. 법집행위가 무엇인지, 경찰이란 무엇인지 보겠고요. 제2절에서는 경찰 활동의 신화, 미스가 뭔지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가 잘못된 오류가 있는데, 아까 봤듯이 그 현상에 대해서 잘못된 그 인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원천은 무엇이고, 그거에 따른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3절에서는 경찰 활동의 실상, 리얼리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실상이 생기는 요인은 뭔지, 특히 중요한 강제로 이란 문제, 사회 통제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가능성, possibility라 해서 현재는 이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경찰 활동은 어떠한 것인지를 세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지향, 지역사회 경찰 활동, 무관용 경찰 활동 세 가지를 보겠는데 이 부분은 오늘은 간단히 보겠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함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미 전반적인 이 책의 소개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교과서 첫 도입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교과서를 안 받으셨겠지만 들으실 쯤 되면 교과서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갖고 있는 책에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처음이니까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More than 30 years ago, 30년 이상 전에 제레미 스콜릭 posed a fundamental question. 제레미 스콜릭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For what social purpose do police exist?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경찰은 존재하는가? Why do you have police? 왜 우리는 경찰을 갖고 있는가? What purpose do they serve? 그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봉사하는가? What do you want them to do? 우리는 그들이 경찰이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What do they do? 그들은 실제 무엇을 하는가? That other government agents do not do. 다른 정부 기관이 하지 않는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가? 라는 의미가 되겠죠. How do you want them to do these things? 우리는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 These are basic questions related to these police role in society. 이들 질문은 사회 내 경찰 역할에 대한 관련된 기본적인 질문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to open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are vague and simplistic. 이거에 대한 대답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vague, 애매하고 simple, 단순하다는 거고 people say the police should protect and serve or enforce the law. 사람들이 말하기를 경찰은 protect and serve, 보호와 봉사하고 혹은 법 집행하는 거라고 한다. Such answer, however, avoid all the important issue. 하지만 그러한 대답은 중요한 이슈들을 비켜간다. Policing is extremely complex. 경찰 활동은 극단적으로 복잡하다. Involving difficult questions about the police role, fair treatment of citizens, police organization, recruitment of training, supervision of police officer. 경찰 역할이나 시민에 대한 공정한 대우, 경찰 조직, 그리고 모집과 훈련, 그리고 감독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 있다. 이런 거죠. 그만큼 쉽게 우리는 얘기할 것 같지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뒤에서 나올 거고요. 이 책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미국에 있어서 전문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미국 경찰 역사에서 이 전문화 시대를 거쳐서
이노베이션의 시대로 들어왔다 그러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있어서 특히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Provide necessary background information. 이런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그 정보를 제공했다는 거고요. 기본적인 정보를. 그리고 discuss these innovation intellectually. 지적으로 이러한 혁신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한 활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1절 용어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집행기관이 Law Enforcement Agency가 도대체 뭘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일반 법집행기관입니다. General Service Law Enforcement Agency라는 거죠. 이 의미는 범죄 예방, 범죄 수사와 범죄자 체포, 질서 유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경찰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규제기관이라든지 기소기관, 교정기관 등은 제외한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경찰, 이 형사법 체계라는 것은 경찰에서 시작해서 검찰의 어떤 기소, 그리고 법원의 어떤 재판, 그리고 교정기관에 의한 보호, 뭐 이런 교정과 보호 활동이 있게 되죠. 이런 기관이, 이런 전반적인 형사법 체계가 있는데, 이런 형사법 체계를 모두 아우르는 게 아니라 요 경찰 단계만, 일반 법집행기관만 보겠고, 이 기소라든지 어떤 그다음 그 재판과 관련되는 법집행, 아니면 그 교정과 관련되는 그 법집행은 제외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다음 경찰관이란 무엇이냐라고 보는 건데요. 경찰관은 여기서 특히 저자는 평화관, 피스 오피스하고는 구분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피스 오피서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개념상으로는 크게 피스 오피스가 있고요. 그 안에 경찰관이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그러니까 경찰관은 피스 오피서일 수 있지만 모든 피스 오피서가 경찰관인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경찰관은 당연히 피스 오피서가 되겠고요. 그다음 뭐 세관에 근무하는 사람, 커스터머 오피서, 그다음 스페셜 에이전트, 시크릿 에이전트 뭐 이런 사람들은 또한 평화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퍼롤 어떤 교정 보호할 때 가석방 담당하는 사람 보호관찰관 있죠.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겠고요. 쉐리프 같은 뭐랄까요 보안관 이런 사람들도 되겠고요. 커렉션 오피서 교정관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 모두 피스 오피서인데요. 이런 모든 피스 오피서가 경찰관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우리 수강생 중에도 해양경찰 쪽에 계신 분이 계신데 해양경찰 쪽은 기본적으로는 책에서 얘기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폴리스 오피서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코스트 가드라고 있죠. 코스트 가드라고 있어서 일종의 이 코스트 가드 해양 경찰은 특별한 영역의 어떤 경찰로서 대우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화라는 문제, 현실, 가능성이라는 문제라고 있는 건데, 신화라는 것은 일반인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죠. 경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얘기하고요. 현실은 실제 경찰이 매일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거고요. 여기서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 경찰의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는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국내 교과서를 보게 되면 교과서 처음에 보게 되면 경찰 개념 정의가 맨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인 경찰법 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나와 있는 그 업무를 보통 경찰관이 해야 하는 모든 경찰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반면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작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뭡니까
실질적 의미 경찰에 해당하는 게 행정경찰이 보통 됩니다. 보통.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게 사법경찰과 주로 관련이 있게 되죠. 이 행정경찰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행정경찰은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한 작용이라 그러면 이 사법경찰은 일어난 사건이죠. 범죄 사건이니까 이건 과거에 대한 게 되겠고요. 보통 여기 실질적 행정경찰에는 행정법의 어떤 일반 원칙이 근거가 되고, 이 사법경찰은 어떻습니까? 형사소송법이 기본적인 어느 근거법이 될 겁니다. 다만 여기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제가 강용길의 3인진 경찰학개론 경찰공지에서 펴는 내용을 가져온 건데요. 사법경찰이 형사사법에 보조적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아시겠지만 사법경찰은 이제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형사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엄연한 수사의 주체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의 주체가 인정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중요한 위치,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강용길 등 이 책에서 사법경찰을 형사사법권의 보조적 작용이다 하는 점은 조금 좀 의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경찰권의 발동 시점을 기준해서 예방경찰 혹은 진압경찰 구분하기도 하고요.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보안 혹은 협의행정경찰 나누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점은 이미 경찰 시험을 본다든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가 경찰에 대해서 좀 달리 좀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륙법계는 경찰권의 기초가 일반 통치권에 기초한다라고 보는 반면에, 영미권은 자치권에 기초한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대륙계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계가 일찍 세워졌죠. 그래서 또한 성문법이 중심이 되고요. 반면 영미법계 같은 경우는 이 분권화가 강조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문법보다는 어떤 불문법에 의해서 어떤 그 지역의 실정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거죠. 불문법 쪽 법 전통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경찰에도 좀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이게 체화가 됐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개념도 이쪽은 경찰이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개념적인 논의를 강조한다면, 영미권에서는 경찰 활동이 무엇인가를 실제 하는 일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 대륙법계에서는 경찰의 중앙집권적인 측면이 강조되고요. 영미권에서는 자치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뭐랄까요, 이 편은 제가 장정훈 2019년 경찰학개론, 이 좋은 책 여기서 가져왔는데요. 이 책은 실제로는 어떤 경찰학 교과서일 수도 있지만 수험서로 많이 쓰이는 책이 되겠고요.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책에서 한번 봤는데요. 다만 이 대륙법계에서는 경찰과 시민이 대립되고 있고, 영미권에서는 경찰과 시민의 동반자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륙법계나 영미법계 할 거 없이 경찰이란 그 속성 자체가 시민과 갈등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실제 영미법계에서 경찰과 시민 간의 대립적 요소는 많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쪽 경찰 수단에서 권력적 수단을 중시하고 여기서는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는 이 구분도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적인 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권력적 수단이 강조될 수 있고요. 또는 비권력적 수단이 강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인데요. 이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륙법계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이 대륙법적 전통이 되겠죠. 다만 영미법계 경찰은 이러한 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에 대한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 개념조차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영미법계에서 저희가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 영미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경찰학 강의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때문에 영미법계에서는 이 경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고 경찰 활동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경찰 활동의 개념 구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쓴 보고서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책에 관한 연구, 요건 작년에 나온 보고서고요. 그 이전에 2005년 오래전에 주요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한국의 자치경찰법안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있던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좀 해와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경찰 활동이란 분쟁, 일탈행위, 소요사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에서 질서를 회복시켜주는 사회적 통제를 의미한다. 경찰 활동은 뭐라고요? 사회적 통제입니다. 사회적 통제고요. 이러한 경찰 활동이 도처에 편제해 있는 것인 반면에 경찰은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정당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그 1차적 공식적 책임으로 하는 전문화된 기관이다라는 겁니다. 이 경찰 활동은 인류 역사와 그 계를 같이 하지만 경찰은 어떻다고요? 근대적 국가 형태가 등장하면서 탄생한 핵심 제도라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경찰 활동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없는 적이 없는 겁니다. 사회적 통제가 있는 경우라면 계속 있었던 거고요. 경찰은 근대 국가 이후에 나타난 전문화된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미법적인 경찰 내지는 경찰 활동에 대한 개념이 되겠고요. 제가 2002년 월드컵 때죠. 2002년, 2003년에 영국에서 경찰학 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 수업을 들어오신 그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너희들 이 시간에 뭐 다 잊어버려도 좋다. 하지만 하나만 꼭 기억해라라는 게 이거였습니다. 경찰과 경찰 활동의 개념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아직도 그 강의가 생생한데 저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것은 기관이고요. 경찰 활동은 사회적 통제라는 거고 경찰 활동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 인류 역사와 그 교회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경찰 활동 자체는 매우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역 경찰, 로컬 폴리스 포스라는 것은 정부에 의해서 by government에 의한 활동이 됐고요. 국가 경찰이라는 것은 이 또한 by government, 정부에 의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비용 주체가 다르겠죠. 여기는 지자체가 되겠고 여기는 국가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다기관 협조에 의한 경찰 활동이 있는데 이건 by and through government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범국가 활동 트랜스내셔널한 폴리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위가 되겠죠. 정부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above government가 되겠습니다. 유엔의 민간 경찰기구 이런 혹은 유럽 경찰청 이런 게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잘 아는 민간 경찰 활동 private policing이 있는데 이것은 초정부라 할까요? 비욘드 거버먼트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시티즌 폴리싱이라는 시민 경찰 활동은 빌로우 거버먼트가 될 겁니다. 하위 정부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 경비라든지 지역 관리 이런 게 이해가 되겠죠. 요컨대 뭐냐면 경찰 활동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 의해서 수행할 수도 있고 민간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혹은 국가 간 연합에 의해 수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다음 2절은 경찰 활동에 대한 신화가 되겠습니다. 신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크라임 파이터, 범죄 전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일반인이 그렇다는 거죠. 경찰들은 물론 일반인뿐만 아니라 경찰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경찰은 그들 노력의 대부분을 형법,
크리미널 로 집행에 집중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일종의. 심지어 이런 걸 갖다 어떤 수사적으로는 수사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그 수사가 아니라 꾸며주는 수사가 되겠죠. 수사적으로는 씬 블루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이 검은 바탕 위에 파란색이 있으니까 어떠한 눈에 확 띄죠. 이게 뭐냐면 이 검은색은 혼돈을 뜻합니다. 이 혼돈 속에서 이 경찰이라는 이 파란 선이 일종의 어떻다는 겁니까? 그 어떤 질서를 잡아준다라는 빛과 같은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씬 블루 라인인데 이것은 바로 크라임 파이터 범죄 전사의 이미지를 수사적으로 은유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범죄 전사 이미지의 원천은 어디겠느냐 하는 거고요. 우리 아시겠지만 많은 경우 그 오락 매체, 영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겠고요. 그 뉴스의 보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찰 스스로 이런 범죄 전사 이미지를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한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 사진은 그, 그 경기 남부청이 프락스인데 그 경찰 특공대를 창설하면서 그 보도자료를 내놓은 사진입니다. 이런 이미지 혹은 뭐 예를 들면 뭐 형사들이 막 범죄자를 검거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크라임 파이터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죠. 이게 이분은 미스라는 겁니다. 미스. 신화라는 거 잘못된 인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이런 범죄전사 이미지가 되는 결과 나쁜 영향이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나쁜 영향. 과연 어떤 나쁜 영향이냐면 질서 유지 업무가 무시된다는 겁니다. 사실 경찰은 많은 그 질서 유지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런 질서 유지 업무를 갖다 그 스스로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경찰 성과가 왜곡된다는 거죠. 성과에 대한 평가가 왜곡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너무 강조점을 두면 이쪽의 중요성이 무시된다는 거죠. 경찰 능력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빨리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TV나 그런 걸 보고서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경찰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미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건 수장의 효과적 조직관리가 곤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이 경찰 그 서장 내지는 이런 수장이 그 조직 운영에 있어서 어떤 측면, 특정한 측면에만 그 역할을 강조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경우 경찰의 어떤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전반적인. 그 다음 특히 개인적인 측면, 경찰과 개인 측면에서는 역할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요. 형사, 디텍티브 워크, 형사 업무는 강조되고 퍼츄럴 워크, 이런 순찰 업무는 경시되는 이런 측면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왜곡과 비슷한 것이 그 CSI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CSI 이펙트라고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 5페이지와 6페이지의 CSI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시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참여재판에 도입됐지만 이 배심 재판에서 이 배심원들이 매우 비합리적인 어떤 행태를 보이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명확한 그 범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그런 증거 조사 안 했느냐라든지 왜 DNA 채취 안 했냐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 CSI라는 범죄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너무 과도하게 대응하는 그런 걸 CSI 이펙트라고 합니다. 물론 이래서 새로운 지침을 만들거나 이러한 배심원은 기피하게 되는 이런 기피 신청을 하는 거죠. 배심원 선정에 있어서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여러분 지금 보여주는 화면은 많이 보셨죠? 저희 경찰청의 홈페이지에 있는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좀 전에 크라임 파이터 범죄 전사로서의 이미지가 보이십니까? 범죄 전사.
전 그렇게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은 범죄 전사를 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현재의 경찰은 범죄 전사의 이미지가 아닌 다가가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볼 때는 매우 뭐랄까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론과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일치하는가, 그건 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경찰 활동의 실상, 리얼리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얼리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 교과서 8페이지와 9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뭐냐면요, Citizen Call for Police Service라 그래갖고, 우리는 112지만 이쪽은 911이 되겠죠. 여기에 경찰에 시민들이 전화한 응급 서비스, 911 서비스에 전화한 내용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폴리스 서비스 스터디라 그래갖고 여기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가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violent crime입니다. 폭력 범죄 영역이고요. 다음이 non-violent crime입니다. 비폭력적인 범죄입니다. 여튼 이 범죄 영역에 해당되는 신고 전화가 얼마나 되느냐 했지만 각각 2% 그리고 17%가 되었고요. 둘이 합쳐서 19%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서 범죄와 관련되는 신고 전화는 얼마가 된다? 20%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인터퍼스널 컨플릭트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범죄성이 다분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경찰 업무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떤 현장에 갔을 때 그걸 범죄로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경고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해야 되는 건지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요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맨 위에가 호미사이드, 뭡니까? 살인이죠. 살인 범죄는 9건 정도 됐다는 거고요. 참고로 이 연구는요, 세계 경찰서에 대해서 26,000개 콜을 갖다 분석한 결과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바이올런트 크라임에서 제일 많은 건 어디냐면 여기 심플 어솔트라고 있습니다. 단순 폭력이죠. 단순 폭력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non violent crime에서는 버글러리라고 있죠. 버글러리. 이 버글러리는 뭔가 침입절도입니다. 침입절도는 라버리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대인 강도가 되겠죠. 이 non violent crime 이쪽 부분은 뭐가 되냐면 어떤 사람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은 재산범죄의 성격들을 non-violent crime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범죄가 여하튼 19% 된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보시게 되면 뭐가 제일 많습니까? 요거죠. Citizen want information, 정보에 대한 요청이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21%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많은 게 도움 요청하는 거였죠. 12% 어시스턴트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애니멀, 동물 문제와 관련되는 거라든지, 어떤 재산 문제, 재산 체크해달라는 문제, 이런 거, 에스코트 문제,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크랭크폴이라고 있죠. 크랭크콜. 요건 뭡니까? 장난전화입니다. 우리 크랭크폴이라는 건 장난전화고요. 우리도 이 장난전화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적지 않게 오는 것 같습니다. 디펜던트 펄슨 같은 경우에는 약을 한 사람, 마약을 한 사람들이나 미싱 펄슨, 실종자들 이런 거 관련된 도움 요청이 되겠습니다. 여튼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범죄와 관련되는 것이 19%밖에 안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찰 활동의 실상을 보겠는데요.
좀 전에 본 연구가 스캇이라는 학자가 1981년에 한 연구입니다. 꽤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가 최근에 되지 않아서 이 연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얘기했듯이 19%만이 범죄와 관련됐다는 거고요. 경찰 신고 관련해서요. 현장에서는 많은 광고면 재량권이 사용되다 보니 애매한 경우가 많더라라는 그 얘기입니다. 특히 ABA라는 것은 그 어메리칸 바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했고요. 미국 변호사협회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경찰 업무 어떤 목록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0페이지가 되겠고요. 거기 표 1-에 보게 되면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거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업무가 매우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애매한 측면도 있다. 또한 갈등적인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어떠한 헌법적으로 집회 시의 자유를 갖다 보장하는 측면과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측면이 서로 갈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경찰 역할을 형성하는 요인이 뭐냐라는 겁니다. 경찰 역할을 어떻게 형성되고 있냐는 건데 이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단 골드스타인 학자가 있는데 경찰 역할은 극단적으로 일단 복잡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찰 역할이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이겁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Available 24 hours a day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전화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와서는 우리 정부 서비스 중에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24시간을 이용하다 하더라도 전화를 걸어서 바로 그 정부 서비스가 자기 집 안에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인의 잔여적 문제, 레지듀얼은 잔여적 문제입니다. 다른 곳에서 해결하기 힘든 모든 일들이 이쪽에 다 몰리게 되는 일이 되고 그렇게 되면 더리워크라고 합니다. 더러운 일까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개별적인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좋은데 여기는 개별적인 기관을 운영하게 되면 높은 비용이 들겠죠. 예를 들면 뭐 주치자 문제를 다루는 전문적 기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운영상의 비용이 크게 들겠죠. 이런 문제들이 어디로 오게 된다? 경찰에게 다 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경찰은 제너럴리스트, 일반 행정가가 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떨까요? 경찰은 이렇게 일반 행정가로서 역할을 어떻게 보면 맡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차츰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찰 활동의 실상을 얘기해 준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강제력 사용에 관합니다. force라는 거죠. force. 특히 coercive power,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직업군과 다른 직업군과 다르다라는 게 이 비트너의 주장입니다. 이 비트너는 돌아가신 분인데요. 하여튼 이 경찰학 분야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특히 그렇다고 이런 강제력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건 아니죠. 강제력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 제약이 있고 사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어떤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는 거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제력에 대해서는 많은 제약이 어떤 통제가 있는 거, 내부적 통제가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심지어는 사용해야 될 상황에서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경찰활동과 관련된 사회통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경찰활동은 사회통제 하나 그랬죠. 이 코엔이라는 학자,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통제 정의를, 사회통제의 정의를 일탈적, 범죄적, 우려적, 위협적, 성가시나 비호적 행태에 대해 사회가 반응하는 조직화된 방식이다라는 거고, 1차, 2차, 3차 통제가 있는데 이 3차 통제가 바로 이 경찰이 하는 통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과 사회 통제와 관련돼서요, 법 집행과 질서 유지 이런 걸 통해서 경찰은 사회 통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사회 통제가 과연 그럼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일어나느냐라고 봤을 때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순찰 효과가 제한됩니다. 여러분 순찰을 한다고 해서 범죄자를 발견할 수 있는 일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거의 효과가
적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에 대한 반대되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범죄자를 갖다 식별하고 체포하는데 제한성이 있다. 물론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거의 뭐 95% 이상 체포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뭐 절도라든지 이런 범죄는 체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죠. 예, 적죠. 다음 어떤 제한성은 시민의 의존성입니다. 시민에 대해서 경찰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수사의 단서부터 시작하고 신고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적다는 거죠. 때문에 시민은 공동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경우고요.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성이 있지만 경찰은 뭐라는 겁니다. 라스트 리조트라는 겁니다. 리조트라는 것은 저희가 우리 놀러간 그 리조트가 아니고요. 우리가 의존하는 마지막 어떤 보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통제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경찰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얼러티라는 거죠. 실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과 사회통제 체계 내에서 경찰의 위치는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요. 여러분, CJS는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스템입니다. 형사사법체계, 아까 말씀드렸죠.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 그리고 교정기관, 이런 4개 기관이 전반 대표적인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스템이 되는데요. 여기서 처음 문지기 역할을 한답니다. 이 처음에 경찰이 어떠한 사건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혹은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이 전반적인 전체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스템의 로드, 업무량이 결정되죠. 그래서 문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다음 이 경찰은 사회복지 체계의 중요한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시면 리스트라는 학자가 있었죠, 독일에. 그 학자에 의하면 최선의 어떤 사회복지 정책이 최선의 범죄 예방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경찰은 사회복지 체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경찰은 사정치 체계의 상징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제복을 입은 러시아르 인 유니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러시아르 테스트 아십니까?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양쪽에 어떤 무늬를 똑같이 해놓고 이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무늬가 보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심리 테스트 하는 러시아르 테스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나 인식을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치에 대한 태도가 경찰에 대한 태도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은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스템의 문지기 역할, 그리고 사회복지 체계에서의 어떤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리고 정치 체계에서의 역할까지 아울러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치 체계와 경찰 간의 관계를 할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논문으로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범죄 112 신고 통계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13, 14, 15, 16년, 그리고 17년 7월까지 통계인데요. 요거는 국회에 제출된 국감에서 이렇게 국회 경찰 자료가 제출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거고요.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중요범죄하고 기타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콜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20%가 되지 않습니다. 대략 17% 내외가 되고 있고요. 아마 앞에서 본 우리 미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신고 처리된 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요. 실제 현장에서 검거하는 경우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닙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정도 보시겠고, 다음 총기 사용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건 좀 통계가 좀 오래됐네요. 2009년, 10년, 11년. 제가 경찰청에 따로 요청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를 보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총기 사용된 게 2009년 41건, 10년 22건, 그리고 2011년 14건,
어떻게 보면 매년 한 50건이 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자충격기 같은 경우도 그 2019년 118건, 84건, 2011년 69건 이렇게 해서 100건 내외 정도. 지금은 물론 좀 많이 늘었을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업무를 한다 그래서 그 어떤 범죄자에게 총을 사용하거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게 많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언론이나 이 보도에 보게 되면 그 상당히 문제화된 것은 이런 총기 사용한다든지 전자충격 사용 이런 게 많이 비치게 되죠. 이건 또한 언론의 속성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의 어떤 눈이 많이 가게 되는 거겠죠. 그 범인 검거와 관련돼서는 그 2007년, 8년, 9년이었는데요. 똑같습니다. 그 2009년 41건 했는데 여기 41건 있죠. 요 범인 검거와 관련되는 거고요. 사망자는 2007년에 한 명 정도 있는 외에는 사망자는 없는 걸로 현재는 이 3년 동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관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총을 던지고 말지 총 쏘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정말 우스갯얘기까지 할 정도로 총기 사용이 많이 제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물론 경찰청이 총기 사용에 대해서 지침을 좀 바꾸려고 했고 새로운 지침이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또 일선 서에 계신 분들은 큰 변화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경찰 재량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은 가능성에 대한 얘기 되겠습니다. 그 데이비드 베일리라고 있는데요. 이 유명한 저서입니다. 미래경찰 Police for the Future라는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경찰 활동을 만들어 원하는가? What kind of policing do you want to create?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전통적 경찰 조직의 범죄 예방 역할에 회의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분권화되고 명령보다는 조정을 강조하는 경찰 활동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됐는데 나이가 좀 꽤 있으십니다. 순이 뉴욕 주립대고 있습니다. 순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이라 그래서 뉴욕 주립대라고 보통 순위 그러죠. 여기 교수로 계셨던 분이고요. 특히 이분은 국제 간 비교를 많이 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저서가 꽤 많습니다. 유명한 저서가 특히 국제 간 비교를 한 또 패턴스 오브 폴리싱 뭐 이런 저서도 있고요. 특히 가능성과 관련돼서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지향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무관용 경찰활동인데요. 문제지향 경찰은 POP, Problem Oriented Polic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주창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골드스타인이 되겠습니다. 허먼 골드스타인인데요. 이분의 주관심은 이거였습니다. 문제가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 계속 동일한 문제에서 반복된다는 거죠. 이 반복되는 문제를 어떻게 없앨 수 없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 리액티브한 어프로치는 안 된다. 뭐냐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사후 대응적인 접근해서는 안 되고 좀 더 프로액티브한 접근,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경찰 활동이 바뀌어야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으로 바꿔야 된다고 본 게 문제지향 경찰 활동이 됐습니다. 특히 특정 범죄, 어떤 모든 범죄가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범죄에 집중하자는 거고 무질서 문제에서도 어떤 특정 무질서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문제를 분해해서 보자라는 거고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게 바로 이제 사람 모델이 됩니다. 사람 모델이 되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제시되는 경찰 활동이 문제지향 경찰 활동이 되겠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1980년대 중반에 버지니아주의 뉴포트 뉴스라는 지역, 뉴포트 뉴스는 어떤 신문이 아닙니다. 신문이 아니고 도시 이름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게 처음 시행됐고 이후에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지향 활동은 지금 올해죠, 올해. 지지난달에 골드스타인 교수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의 이름을 딴 그 상이 있습니다. 상이. 그래서 지금도 매년 이 도시들에 대해서 문제지향 경찰활동을 잘한 도시에 대해서 이 상을 주고 있는 이런 그 정도로 유명한 그 경찰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보다 더 유명한 게 아마 지역사회 경찰활동일 겁니다. 이 커뮤니티 폴리싱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또 커뮤니티 오리엔티드 폴리싱 이렇게 해서 COP로 쓰기도 합니다. 뭐 CP로 쓰기도 하고요. 약자로 COP로 쓰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 POP와 대응돼서 COP, CP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은 아마 가장 대중적인 접근이 될 겁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경찰활동이 될 거고요. 이건 단순히 어떤 전략적 차원이 아니라 철학으로서 필러스피로서까지 논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대 경찰은 모두 이런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철학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죠. 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기본적으로 내부 지향의 관료제보다는 지역 주민과의 협업, 파트너십을 엄청 강조합니다. 아마 문제지향 경찰 활동하고의 이 지역사회 경찰도 가장 큰 차이가, 이게 문제지향이라면 이쪽은 어떤 협업, 주민과의 협업이 가장 강조된다는 점이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법 집행보다는 범죄 예방을 강조한다는 거고, 하향적인 군 스타일 조직보다는 일선의 분권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조직으로 일단 구현할 때는 조직 자체가 분권화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아까 그 문제지향 경찰활동이 그 뉴포트 뉴스에서 그 첫 실험이 있었다면,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그 시카고입니다. 캡스라 그래갖고요. 그 유명합니다. 시카고 얼터너티브 폴리싱 스트레치라 그래갖고요. 여기서 그 어떤 특정 부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또 CPO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생활 안전 중심으로 이게 가잖아요. 근데 이 지역사회 경찰들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특정 부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경찰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특히 경찰관이 지역사회 연구배, 그러니까 순환보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 BT에 영구적으로 배치된다는 거고, 주민과의 정기적 만남을 강조하는, 요게 캡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캡스의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아예 장으로서 뒷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다음 그 유명한 무관용 경찰 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1990년대 뉴욕시 사례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그 뭡니까? 그 뉴욕시 시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줄리안이었죠. 루돌프 줄리안이 시장이었는데, 이 줄리안이 시장이 아마 94년인가요? 94년부터 그 미국 뉴욕시 시장이었죠. 94년부터 2001년, 01년까지 시장이었는데, 이 줄리아니가 그 뉴욕시 시장에 취임했을 때 어땠습니까? 무서웠다는 거죠. 그 대낮에 걸어가기도 무서운 정도였는데, 이 줄리아니가 나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단 방뇨한다든지 대중교통 요금 미집을 하다 작은 법 위반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고, 그 경미 범죄자를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 큰 범죄자까지도 같이 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경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큰 범죄도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무관용 경찰 활동은 이 경미 범죄에 대해서 힘을 쏟아서 결국 큰 범죄까지 소프트 크라임을 잡다 보니 하드 크라임까지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걸 ZP, 지로 톨러런트 폴리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그 줄리아니 시장은 검사 출신이었고요. 유명한 공화당 출신의 어떤 시장이었습니다. 그 01년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그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 그 테러에 대해서 이 줄리안 시장이 당시 아마 암투병이었을 겁니다. 암투병이었을 불구하고 이 개선 그 9.11 테러를 잘 막았다, 잘 복구했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마
뭐 영국으로부터 자기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고요. 여하튼간에 옆으로 얘기가 샜는데요. 무관용 경찰 활동과 관련해서 근데 논란이 많습니다. 그 효과성이 많다고는 하나 그 당시는 모든 경찰들의 범죄율이 떨어질 시기였다. 여기만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뭐 비판도 있고요. 특히 인권 침해에 대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비판, 특히 소수인종 흑인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 문제가 이 당시 많이 발생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 세 개의 문제지향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무관용 경찰활동은 저희가 별도의 장에서 서로 세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될 계획입니다. 자, 이 책의 요약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책의 요약에 있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경찰을 갖고 있는가? 본서를 시작하며 던진 제로미 스컬릭의 질문은 회피할 수 없다. 이 장에서 보여주었듯이 보호와 봉사, 프로텍트 앤 서브라는 단순한 대답은 만족할 만한 대답이 아니다. 경찰의 역할은 극단적으로 복잡하다. 우선 경찰이 어떤 업무에 중점 두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법집행인지 범죄방인지 질서유지인지. 둘째, 우리는 그러한 결정된 업무를 경찰이 어떻게 수행하기를 원하는지 결정해야 된다. 셋째, 이러한 업무를 위해 어떠한 경찰이 필요로 한지 어떠한 경찰이 필요로 한지를 결정해야 되고 여기에는 선발, 훈련, 감독 등의 이슈가 포함된다. 우리가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한 업무에 대해 경찰 간의 책임서, 어카운터빌리티죠.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상들의 질문들은 복잡하다. 본서는 미국 내 경찰에 대해 기초적인 소개를 하는 의도에서 마련됐고 그에 따라 우리는 신중하게 경찰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가? 질문도 복잡하지만 대답은 더 복잡하고요. 어떻게 보면 경찰 활동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듯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극단적으로 복잡하다 그러죠. 극단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복잡하다 해서 우리까지 복잡해질 필요는 없고요. 향후 2장서부터 우리는 깔끔하게 경찰 활동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그 숙제를 좀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다 보니 숙제를 좀 드릴 텐데요. 그 숙제는 여러분 그 좀 전에 봤듯이 문제지향 경찰 POP가 있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오리엔트 폴리싱,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있었고요. 제로 톨런스 폴리싱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경찰 활동을 원하시는지 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경찰 활동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적어서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거와 관련돼서 박사 논문을 쓴 적이 있고요. 아마 소개해 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라면 나는 경찰 활동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인지에 대해서 많이 쓰실 거 없고요. 뭐 A4 뭐 반 페이지 정도만이라도 써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숙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